알찬 전시였습니다. 20세기 초 큐비즘의 20년을 2시간 동안 속성과외 받은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큐비즘이 태동하고 꽃을 피우고 흩어지며 막을 내리는 일대기를 8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고 착실하게 보여주는 전시였습니다.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하나의 사조만 가져왔는데도 작품 수가 충분히 많았고 퀄리티도 좋았고 큐비즘의 다채로운 면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전시의 8개 섹션을 따라가며 큐비즘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전시 요약이자 큐비즘에 대한 알짜배기 인트로 영상이 되겠네요. 섹션 1. 새로운 언어의 탄생, 큐비즘의 시작, 1907년부터 1908년까지. 전시는 큐비즘이 시작되는 순간을 조명하며 시작합니다. 평생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며 끊임없이 화풍을 바꾸었던 피카소는 20세기 초에 약 3년 동안은 아프리카 조각과 가면, 고대 이집트 예술, 그리고 세잔, 엘그레코에 깊이 매료되어 있던 이른바 아프리카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 시기에 정점을 찍은 작품이 바로 이 아비뇽의 처녀들이었고, 이 그림은 곧 큐비즘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1907년 겨울 파리의 피카소 작업실을 방문한 조르즈 브라크는 아비뇽의 처녀들을 발견하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감을 얻어 누드화를 하나 그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전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1908년작 큰 누드입니다. 브라크는 같은 해에 세잔을 오마주한 풍경화인 레스타크의 고가교도 작업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큰 누드에서 시도했던 대상을 기하학적 요소로 단순화하는 양식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하나의 평면 위에 다채로운 시점을 동시에 담아내는 현실 재현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반대로 피카소에게 다시 큰 자극을 주며 곧 미술사를 뒤흔들게 되는 두 화가의 본격적인 여정을 촉발하게 됩니다. 섹션 2. 형태와 공간의 해체, 분석적 큐비즘, 1909년부터 1911년까지. 피카소와 브라크는 서로의 비전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아예 손을 잡고 본격적인 협업에 나섰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두 사람은 파리, 남프랑스 등에 함께 머물며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두 화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의 작업실을 드나들었고 경쟁하는 동시에 서로를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했습니다. 브라크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마치 하나의 로프로 묶인 산악인 같았다 라고 표현했고, 피카소 역시 매일 서로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우리는 결혼한 사이나 다름없었다 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발전시킨 양식을 바로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부릅니다.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한 뒤 이를 기하학적인 조각들로 해체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의 작품은 얼핏 보면 누구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큐비즘이 이렇게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 화가의 우정, 경쟁심, 그리고 모험심이 뒤섞인 이 강렬한 협업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토록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던 두 화가가 배경과 성향은 완전히 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브라크는 간판 페인트공의 아들로 태어나 실무 기술을 익히며 자랐고, 피카소는 아카데미 화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정통 회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자랐습니다. 브라크가 키가 크고 과묵하며 가정적인 사람이었다면 피카소는 단신에 주목받기를 즐겼고 화려한 여성 편력을 자랑했죠. 브라크가 이성과 조화를 중시하며 이 새로운 양식에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면 피카소는 훨씬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접근했습니다. 피카소는 머리라는 것은 결국 눈, 코, 입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 이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 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브라크가 여기에 100% 동의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섹션 3. 대중과 마주하다. 살롱 큐비즘 1910년부터 1913년까지. 피카소와 브라크의 열정적인 협업으로 출발한 큐비즘은 동시대 파리의 화가들에게 곧바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파리의 젊은 예술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새로운 흐름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피카소와 브라크의 분석적 큐비즘이 다소 엄격하고 통제된 실험이었다면
다른 화가들의 손으로 넘어간 큐비즘은 저마다의 해석이 더해지며 한층 더 자유롭고 다양해집니다. 대상을 기본 도형으로 환원하거나 시점을 섞고 패치워크처럼 표현하는 등 표현 기법이 다채로워졌고 억제되었던 색채도 화려하게 살아났습니다. 이 무렵 파리에는 살롱데 앵데팡당이라는 중요한 미술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 전시는 심사나 시상식 없이 작가로서의 자격만 갖추고 참가비만 내면 누구나 그림을 선보일 수 있는 자유로운 무대였는데요. 파리 화가들의 큐비즘 작품들이 바로 이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전시에서 화가들은 서로의 작품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았고 이를 통해 큐비즘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어갑니다. 이번 전시에서 당시 살롱데 앵데팡당을 뜨겁게 달구었던 큐비즘 작품들을 여럿 만나볼 수 있습니다. 로제 들라 프레네의 흉각 기병, 로베르 들로네의 파리 도시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인데요. 저는 특히 페르낭 레제의 이 결혼식이라는 작품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토록 급진적인 화풍이 압도적인 크기의 대형 캔버스에 담긴 데다가 정지된 사물이나 인물이 아니라 활기 넘치는 결혼식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보니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예술적 선언이 대중을 향해 훨씬 더 큰 목소리로 대대적으로 울려 퍼지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섹션 4. 색채, 리듬, 추상, 오르픽 큐비즘 1912년부터 1914년까지. 네 번째 섹션에서는 큐비즘의 성숙기에 한 갈래로 뻗어나온 독특한 양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큐비즘 특유의 기하학적인 색채 방식을 취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이 한층 더 많이 사용되고 마치 칸딘스키의 작품처럼 경쾌한 리듬과 밝은 색채가 도드라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구체적인 대상을 재현하기보다는 미적인 즐거움과 숭고한 화면 구성 그 자체를 지향하는 추상미술의 영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섹션에서는 프란시스 피카비아의 작품 우드니가 가장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시 해설에 따르면 프랑스 퐁피두 센터의 수석 큐레이터가 이곳을 찾았을 때 퐁피두를 대표하는 큐비즘 마스터피스 중 하나로 직접 소개하기도 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피카비아가 1913년 미국으로 향하던 배 위에서 한 무용수가 치마를 휘날리며 빙글빙글 도는 힌두 스타일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전시에 가신다면 이 그림 속에서 팔을 들어 올리고 춤을 추고 있는 무용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르픽 큐비즘 섹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명작은 소니아 들로네의 전기 프리즘입니다. 화면을 채운 원반 형태의 광학 프리즘, 관형 모양의 동심원들은 밤거리를 밝히는 전등 불빛과 달리는 기차에서 영감을 얻은 것인데요. 당시 급격하게 근대화되어 가던 도시 생활의 활력을 시적으로 찬미하는 작품입니다. 원색과 보색을 나란히 배치해서 대비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빛의 산란으로 인한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생생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섹션 5. 현실의 재구성, 종합적 큐비즘 1912년부터 1914년까지. 살롱데 앵데팡당을 통해 큐비즘이 대중적으로 퍼져나가고 오르픽 큐비즘 등 다양한 갈래가 생겨나던 무렵 피카소와 브라크 역시 자신들만의 실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큐비즘이 점차 추상화로 흘러가려 하자 방향키를 돌려 다시 한번 일상의 사물들을 화면 위로 불러내며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큐비즘의 후기 단계인 종합적 큐비즘이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분석적 큐비즘이 하나의 사물이나 인물을 잘게 분해하고 해체하는 방식이었다면 종합적 큐비즘은 반대로 서로 다른 요소들을 조립하고 구축해서 하나의 일관된 전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잔, 와인병, 파이프, 악보, 기타, 바이올린 같은 일상적인 오브제들을 한데 섞고 뭉쳐서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종합적 큐비즘의 이러한 구축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법이 바로 콜라주였습니다. 신문지나 벽지, 와인 상표 같은 실제 사물을 캔버스에 직접 붙여버리는 파격적인 시도였는데요. 파피에 콜레라고도 불리는 이 방식은 종합적 큐비즘 사조의 명칭 그대로
진짜 현실을 화면에 합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예술이 창조해낸 허구의 이미지 위에 실제 현실이 침입하도록 함으로써 환상과 실제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였습니다. 이 섹션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화가는 후안 그리스입니다. 파리의 작업실 바또 라부아르에서 피카소와 브라크가 영혼의 단짝이 되어 큐비즘을 창조해 나갈 때 그들을 멘토로 삼아 이 흐름에 합류했던 스페인 출신의 화가인데요. 종합적 큐비즘 시기에 접어들면서 후안 그리스는 이 꼴라주 기법을 온몸으로 흡수하면서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뛰어난 작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그의 감각적인 작품들을 풍성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섹션 6. 이동과 번역, 국경을 넘은 큐비즘, 1912년부터 1914년까지. 파리를 중심으로 대중성을 얻은 큐비즘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 세계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1913년 기욤 아폴리네르가 중요한 평론집 큐비즘 화가들을 출판했고, 같은 해 뉴욕에서 개최된 아모리 쇼는 신대륙의 큐비즘을 보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살롱대 앵데팡당의 영향력 역시 유지되면서 유럽 전역과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주목할 만한 큐비스트 화가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화가들은 큐비즘을 흡수하면서도 기계 문명의 속도감과 동시성을 중시하는 독창적인 양식인 미래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미래주의 선언에 동참했던 이탈리아 화가 지노 세베리니의 작품 물랭루주의 곰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래주의는 큐비즘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역으로 큐비스트들에게 자극을 주기도 했으며 실제로 세베리니는 훗날 아예 큐비즘 진영에 합류하기도 합니다. 큐비스트 화가들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이 사조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실감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러시아에서 중요한 큐비스트 화가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나탈리아 곤차로바, 미하일 라리오노프 같은 작가들의 작품은 화면에서 느껴지는 동시성 덕분에 이탈리아 미래주의에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큐비즘은 국경을 넘어 각국에서 번역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층 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섹션 7. 흩어진 궤적들, 전쟁기 큐비즘,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사실 어떤 이들은 1914년을 큐비즘이 막을 내린 해로 보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파리의 수많은 화가가 징집되면서 물리적인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큐비즘을 이끌던 피카소와 브라크의 긴밀한 동반자 관계가 이해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중심 동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때 갈라선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두 화가 모두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때 이들의 결별은 공동작업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었을 뿐 원수가 된 것은 아니었기에 훗날 노년이 된 1950년대까지도 둘은 가끔 만나 교류하며 함께 사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는 이 7번째 섹션을 통해서 1914년 이후에도 큐비즘이 여전히 생동하며 발전하고 있었다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레오폴드 시루바주, 베르낭 레제, 피에르 알베르 비로 등이 남긴 전쟁의 풍경을 담은 큐비즘 작품들을 소개하는데요. 이 작품들 속에는 화면 속에서 폭격기가 연기를 뿜으며 비행하고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한 전시 패널에 소개된 베르낭 레제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전쟁보다 더 큐비즘적인 것은 없다. 전쟁은 사람을 여러 조각으로 깔끔하게 잘라 사방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이다. 한편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페인 출신의 화가들, 피카소나 후안 그리스 등은 묵묵히 자신들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피카소는 멈추지 않고 화풍을 변주해 나갔는데요. 1920년대에는 에티엔 드 보몽 백작이 기획한 공연을 위해 발레막, 의상, 소품 제작을 맡으며 무대 예술로까지 영역을 확장합니다. 이번 전시 두 번째 갤러리 공간에는 피카소가 최초로 제작한 무대 장막인 메르키르 발레막이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기타를 치는 아를르갱이, 오른쪽에는 바이올린을 든 피에로가 그려져 있는데 형태를 이루는 성과 색채가 역동적으로 분리되어 표현된 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섹션 8. 실험에서 양식으로 1920년대의 큐비즘 1918년부터 1927년까지 전시의 마지막 섹션에서는 큐비즘이 점차 하나의 스타일로 고착화되는 과정과 결국 큐비즘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현대예술의 전환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도 베르낭 레제 같은 화가는 원통형을 활용한 큐비즘을 도입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실험하는 등 큐비즘의 마지막 흐름을 이끌어갔습니다. 에밀 필라나 알베르 글레이즈 같은 화가들 역시 독자적인 큐비즘 화법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다만 이 섹션의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다소 인테리어 소품처럼 정제되고 예쁜 그림들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초기 큐비즘이 보여줬던 특유의 거칠고 신선한 실험 정신은 사라진 아름다운 컬러 조합의 조각보처럼 보입니다. 큐비즘이 일종의 낭만적인 장식미술 스타일로 변모하면서 양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전시 흐름상 관람객 입장에서도 감상의 피로감이 살짝 찾아오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큐비즘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화상 다니엘 헬리 캄바일러의 갤러리 소장품들이 전쟁 중에는 독일 재산으로 간주되어 압류되었고 전후에는 헐값으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큐비즘 진영은 재정적, 물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전쟁의 여파와 내부적인 매너리즘이 맞물리면서 시대의 주도권은 다음 모더니즘 양식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1918년 르꼬르비지에와 아메데 오장팡은 큐비즘 이후라는 에세이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고 1920년부터는 잡지 에스프리 누보를 통해 자신들의 예술관을 펼쳐나갔습니다. 베르낭 레제 역시 이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미술적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전시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의 그림에서는 시각적 순수함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절제된 단순 명료한 형태가 두드러집니다. 이 양식은 사실 큐비즘 과거와의 단절까지는 아니었고 큐비즘의 실험 정신을 자양분 삼아서 다음 시대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이후에는 추상미술과 초현실주의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전시는 이 변화의 서막을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큐비즘을 알게 되는 전시. 사실 예전에 파리 퐁피두에 방문했을 때는 정작 큐비즘 섹션은 후루룩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에게 큐비즘은 왠지 어렵고 재미없게 느껴졌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물화, 초상화이기 때문에 감정적 공감은 없이 건조하게 감상하게 되는데 대상이 잘 보이지도 않고 유추할 서사나 감탄할 만한 기교도 없어서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 방문을 앞두고도 과연 재밌을까? 10분 만에 다 보는 건 아닐까? 했는데 예상외로 꽤 재미있는 전시 관람이 되었습니다. 전시를 보는 도중에 큐비즘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시가 제시하는 감상의 틀이기도 한 연대기를 따라가며 큰 흐름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작품 각각의 서사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게 아니라 20세기 초 거대한 미술사 흐름으로서 큐비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인상주의를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그리는 것에서 벗어난 화가들이 작가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모던 아트의 세상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역사적 장면을 목격하는 짜릿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큐비즘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며 마치 역사를 공부하듯 흥미롭게 몰입하는 즐거움, 피카소와 브라크부터 후안 그리스, 세베리니, 나탈리아 곤차로바, 베르낭 레제, 알베르 글레이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가들의 이름과 작품을 매칭할 수 있게 되는 지적인 배움의 즐거움도 컸습니다. 두 번째는 화가들의 시선에 이입해보면서 감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큐비즘은 화가가 인식한 세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호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람자로서는 거꾸로 이 표현이 어떤 현실의 모습에서 나왔을까 다시 조립해보거나 풀어보는 적극적인 관람, 개입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게 화가가 낸 수수께끼를 푸는 숙제처럼 다가와서 부담스러웠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그 강박을 완전히 내려놓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그림들을 바라볼수록 머리가 맑아지면서 일종의 명상을 하는 듯한 평온함마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저에게 큐비즘에 대해 가졌던 해묵은 선입견을 좀 지워내고 당시 화가들이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고 해석하고 표현해냈는지를 관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던 재미있는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퐁피두 하나에 대한 기대. 6월 2일 멤버십 프리뷰를 통해 전시를 보고 와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 전시 기간 중에 한두 번은 더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즐거운 전시였고 주변에도 기꺼이 추천할 만한 전시였습니다. 우선 작품 구성의 높은 밀도가 돋보입니다. 역시 프랑스 퐁피두 센터 소장품의 방대함 덕분일 텐데요. 큐비즘의 20년 역사를 연대순으로 8개 섹션이나 나눌 수 있었던 것도 그 흐름을 촘촘히 메울 수 있을 만큼 퐁피두의 컬렉션이 탄탄하기에 가능한 기획이었겠죠. 마침 파리 퐁피두 센터가 휴관 중이니 앞으로 약 4년 동안은 이렇게 귀한 마스터피스들을 한국에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새로 지어진 퐁피두 하나 미술관 공간 자체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웅장하고 동시에 우아한 기품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는데요. 전시장에 입장한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 로비를 걷고 갤러리로 이동하는 와중에 이미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실 내부 역시 넓고 층고가 높아서 무척 쾌적했습니다. 프리뷰 날이라 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동선이 여유로워서 작품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매번 전시마다 기획의 결은 달라지겠지만 이번 전시만 놓고 본다면 큐레이션의 방향성이 작품 구성이나 큐비즘이라는 사조와 잘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열릴 전시들을 충분히 기대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